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환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제네시스 G80 디젤입니다.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면 저희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타고 시승했던 차인데요. 롱텀 시승으로 한 2년 반 이상 탔던 차죠. 그런 제네시스 디젤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네, 공회전의 디젤 소리입니다. 소리인데 소리가 나냐 안 나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나느냐 한번 들어보죠. 소리가 꽤 납니다. 꽤 나고, 이게 아무리 조용한 차라고 해도 디젤은 이런 달달달 소리가 납니다. 나는 건 이거 어쩔 수 없고요. 이 디젤이 사실은 소렌토 산타페에 들어가는 2.2L 디젤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들리느냐가 아니라 차 안에서 얼마나 들리느냐인데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짝 한번 살펴보죠. 운전석 이 센터 베이시아 위에 띄워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8.5에서 49 사이, 48.5 조금 넘는 정도, 49dB 뭐 사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닙니다. 큰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이 데시벨 미터라는 게 이게 사실 이거 자체를 그냥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항상 이것을 계속 쓰지 않는 이유는 데시벨로 차의 소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게 사람이 어떤 부분을 더 크게 느끼느냐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음 위주로 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작은 소리라도 크게 느껴지고, 아니면 저음 위주로 나오는 경우는 큰 소리라도 작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리가 듣기 좋고 어떤 소리가 듣기 싫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시벨 미터로는 그걸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파악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 차의 실내에서는 소리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이 공회전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한 엔진 소리가 날 때 그 엔진 소리의 역위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쏴주면서 소리를 감쇄시켜주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보편화돼 있으니까 ANC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드네요. 디젤 사운드는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디젤이어서 달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탔던 G80 제네시스에 비해서 이번 G80은 이런 크롬이 굉장히 많이 더해진 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크롬이 더해졌는데, 저는 이게 과연 요거하고 요거의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이게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통일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반짝거리는 크롬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거면 여기도 반짝거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면에서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차가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다 마찬가지로 약간 톤 다운 되어 있는 그런 사틴의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후면에 또 이렇게 크롬이 하나 더 더해졌어요. 반짝거리는 크롬이 더해져서 후면에서 봐도 이거는 기존 제네시스가 아니라 G80의 그것도 최신형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크롬을 더해 놨습니다. 화려해지는 게 요즘 디자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화려함 더해지는 게 바람직한 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의 변화죠. 네, 이게 컬러가 전보다 좀 예쁜 느낌이네. 컬러도 예뻐진 것 같아요. 이게 디젤 엔진 진짜 크다. 이게 예전에 제가 3.0L 엔진을 사용하다가 이제 디젤 엔진을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고, 그 전에 3.3 저희가 타던 게 제네시스 3.3인데 3.3 엔진은 V6였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고,
양쪽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보였거든요. 이쪽은 꽉 차서 빈틈이 없고 이쪽은 되게 여유가 있고 좌우가 그렇게 대칭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세단에 걸맞는 그런 엔진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잘 들어갔네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에. 이게 제네시스는 특히나 서스펜션 공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라서 휠하우스 부분과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좁은 차거든요. 굉장히 좁은 차인데 잘 집어넣었습니다. 싱글 터보 차저가 달려 있고요. 싱글 터보 차저가 작지 않은 그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소형화가 좀 덜 된 R엔진이다 보니까 네, R엔진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 보이네요. 제네시스의 외관은 참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관 다 건너뛰고요. 우리 그 내부로 들어가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아직도 이 센서가 없어. 도대체 난 이 센서를 안 달아주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서 그냥 여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누르고 여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저거 얼마 한다고? 저거 한 부품값 한 10만원 하나? 10만원 내가 내고서 샀으면 좋겠어요. 한 20만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해줘 저걸? 네, 실내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건 있어요. 제가 정말 간만에 G80을 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제네시스를 타면서 와 정말 차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제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잘 만드는구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고 했던 걸 조금 후회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하면 됐다. 국산차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저 또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G80은 야 노후화된 차구나. 이거 좀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고급 중형 세단, 고급 대형 세단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다. 이거 조금 더 바꿔야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우드 트림, 야 리어로드인가 보다. 와 좋다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촌스러운데요. 여기에 그 엠보싱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데 엠보싱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엠보싱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요. 가짜 느낌이 확 듭니다. 고급스러운 나무의 소재라기보다는 이거 플라스틱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네, 우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네요. 알루미늄 느낌도 네, 뭐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새삼스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알루미늄 느낌이 있고 여기하고 이게 다르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실내 고급감이 이제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크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이거는 너무 이젠 작다고 느껴지는 그런 디스플레이 크기가 돼버렸어요. 신형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신형을 보면 아마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인테리어는 만족스럽습니다. 뭐가 만족스러우냐면 넓습니다. 이 차 가격이 이제 4천만 원대잖아요. 4천만 원대에서 시작되는 수입차 살 수 있는 거 뭐 C클래스, 뭐 3시리즈, 프리미엄 쪽에선 그렇죠. ES도 있고 ES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ES보다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내가 그런대로 이 후륜구동 세단 치고서 굉장히 큰 그런 실내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은 큰 장점이고요. 지금 뒷좌석 공간도 사실 꽤 넉넉하고요. 머리 공간이 뭐 닿는다거나 그런 거 없고 어쨌든 이 실내 인테리어에서 공간감만큼은 전반적으로 차의 여유로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전에는 그냥 알루미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의 그 브러쉬드 알루미늄이었거든요. 그 브러쉬가 정확하게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아니 저만 그렇게 평가했던가요? 어쨌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그 알루미늄에 약간 엠보싱 처리를 해서 이 패턴을 찍은 겁니다. 패턴을 찍다 보니까 서로 다른 느낌의 알루미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알루미늄이란 느낌보다는 약간 플라스틱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알루미늄이 됐어요. 알루미늄 고유의 어떤 성질, 어떤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을 추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고 키가 좀 바뀌었고요. 키가 뭐 조금 뭐 예뻐졌다고 하면 예뻐진 거고,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좀 남은 그런 키입니다. 국산 키고요. 좀 무게감이라든지 약간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발전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이 너무 진짜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알루미늄으로 해주면 도대체 얼마쯤 들까요? 네, 알루미늄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치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10이라든지 이런 폰들을 그대로 놓으면 그대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니? 아, 문을 열면 안 된다더라. 문을 열면 충전이 안 된대. 뒷좌석 문이 열려 있어? 아, 뒷좌석 문도 닫아야 돼. 그치? 이게 나는 도대체 왜 문을 열면 충전이 안 되게 했을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을 여는 거랑 충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충전기는 좌우로 이렇게 폰이 쏠리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쏠렸을 때도 충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쪽에 턱을 살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도 충전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아주 이런 건 굉장히 세심하게 잘했습니다. 아, 새로 버튼 하나가 추가됐네. 숲 버튼이 추가가 됐어. 바깥하고 공기를 차단을 일단 시켜요. 차단을 시키고 안에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문제는 필터링이 정말 충분하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일 텐데, 밖에 공기를 차단하고 안에 공기를 필터링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 오산입니다. 실제로 이 차의 그 공기 필터는 그렇게 좋은 필터가 아닙니다. 일단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죠. 네, 지금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가장자리에 조금 이렇게 그 스폰지를 덧댔습니다. 스폰지 덧대는 정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게 이제 콤비 필터라고 해서 이제는 이 안에 활성탄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콤비 필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는 환영입니다. 이것까지는 환영인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 헤파 필터는 아니에요. 헤파 필터급이 아니라서 일반 그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의 캐빈 필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필터가 2개가 달려 있잖아요. 3개가 달려 있는 필터도 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거 아직은 조금 더, 이 정도 가지고서 지금 실내 공기를 청정하겠다? 예,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차를 달려봐야 아시겠죠. 차를 한번 운행을 해보면서 어떤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소수가 부족합니다 라는 경고가 떴어요. 요소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고등이 뜨게 되는데, 이 경고등이 떴을 때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뭐야 이거 차가 뭐 고장났어? 라고 느낄 거예요. 이 차 지금 1900km, 처음 이 차가 왔을 때 1800km에 왔어요. 1800 몇 킬로에 왔는데, 뭐지? 이게 1800km인데 어떻게 요소수가 부족할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부족한 거야? 잠깐 보자. 처음에 이 차에 요소수가 가득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 넣고 그렇게 차를 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부족 경고등이 차마다 뜹니다. 한 1000에서 2000km 사이에 뜹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처음에 요소수를 너무 적게 넣어줘요. 물론 요소수는 소모품이고, 물론 기름 넣을 때 한번 넣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야 이거 요소수도 넣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좀 언짢아질 수 있는, 그 언짢은 시기를 10,000km 넘어서 20,000km 가까이 갔을 때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경고등이 뭘까요? 라고 지금 썼더니 DPF 아닌가요? DPF 아니면 요소수겠죠. 요소수 배기구 수분을 제거하세요. 감금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경고등이에요. 창문 열고 환기시켜 주세요 아닌가요? 네. 파티클 필터 문제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소수를 계속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동이 안 걸리게 되는 차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차는 출력의 70%만 사용할 수 있게 출력을 다운시키는 차도 있어요. 이 경고등 굉장히 생소하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참 동안은 요소수를 넣지 않고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차인데 경고등이 뜨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다음은 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젤의 가속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디젤 특유의 그 터보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밟기 전에 약간 렉, 그리고 밟고 나서 약간의 뿅 튀어나가는 느낌? 네, 그런 터보가 작동될 때하고 작동되지 않을 때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제네시스는 약간 가뿐한 느낌?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디젤은 좀 축 처진 느낌이 들어요. 뭔가 즉각적인 느낌이 아니고 뭔가 굼뜬 느낌이 약간 드는 경쾌한 즐거운 그런 가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속 페달이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조금 밟았으니까 요 정도만 가속돼야 될 텐데 할 때도 그거보다 조금 더 가속되고, 그러니까 이 가속 페달의 이 넓은 범위를 여기서부터 조금씩 해서 다 쓴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맹탕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요만큼만 움직이면 이 차의 총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밟을 필요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성능이 나쁜 거가 문제가 아니고 감각이 좋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차를 젠틀하게 딱 세울 수가 없어요. 계속 요런 느낌으로 섭니다.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하는 느낌을 없애려면 진짜 기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드리면 온, 떼면 오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사뿐하게 서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센터필이 너무나 나빠요. VGR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변 기어비를 쓰고 있는데 가운데는 촘촘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돌려도 직진을 계속하는 느낌을 주죠. 가장자리로 갔을 때는 기어비가 커지면서 차가 확 꺾이게 되는 거죠. 조금만 돌려도 차가 이렇게 잘 도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돌리는 회전수는 2바퀴 반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차를 돌려보면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네시스를 처음 타고서 센터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개선이 됐던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 제네시스 G80은 센터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4륜구동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후륜으로 많은 부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후륜으로 얼마를 보낼지를 정하는 그런 차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바뀔 때마다 이 전후륜의 토크 배분을 어느 정도 해준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계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차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뒤쪽으로 토크를 더 많이 보낸다라는 그런 주장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네, 코너링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링이 코너링 좋구나. 코너링 좋구나. 코너링 좋다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코너링 중간에 갑자기 가속을 쭉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가속 페달이 조금 토크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갑자기 차가 훅 나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링 같은 이런 아주 꾸준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코너링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립감을 보여줘요. 일단 그 고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컨티넨탈 타이어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그다지 다이나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차가 추구한 방향이 물론 다이나믹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EQ900 그 당시에 에쿠스가 있던 시절에 에쿠스보다 한 단계 아래급으로 들어가면서도 에쿠스보다 더 존재감 있는, 그리고 판매량도 많이 거뒀던 이유는
다이나믹 스포츠 세단이면서 대형차라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운전의 재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차는 디젤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그나마 있었던 운전의 재미가 오히려 반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고 딱히 이거다 하고 불만을 찾기는 어려운데 조금씩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를 느끼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거보다 잘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보다 더 달리는 느낌이 좋아야 하고, 무조건 이거보다 더 샤프해야 되고, 무조건 브레이크 감각은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추천받을 만한 그런 주행 감각은 아니에요. 단점 두 번째,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버튼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해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꺼져버리는 이런 공조장치를 쓰고 있는데 요것도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된다는 게 이 제조사의 설명인데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에어컨도 수시로 작동을 해서 이 실내의 습기를 낮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목적지 입력 같은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일 텐데요. 목적지 입력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버튼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버튼 중에서 목적지 버튼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여기 홈 버튼을 누르고 나면 목적지가 나오죠. 홈 버튼 누르면 목적지가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도 목적지를 입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단점 세 번째, 디젤 차를 몰다 보니까 디젤에 특화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일단 가격대가 적어도 50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만원이나 더 비싸면 그걸 이제 기름값에서 뽑아야 될 텐데, 실제 기름값에서 500만원만큼을 뽑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연비가 후륜구동의 기준으로는 13.8, 지금 이건 사륜구동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고요. 가솔린의 경우는 10 정도 됩니다. 10이 조금 덜 되는데, 근데 그 둘을 실제로 주행해 보면 가솔린이 한 8, 이 차가 한 10, 이 정도가 나와요. 지금 실제 연비를 한번 보면요, 실제 연비가 10.4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10.4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 지금 정속 주행을 해서 11.8까지 지금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 이상의 연비를 뽑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럼 한 30% 정도의 연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솔린 모델은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0%의 연비 차이, 한 달에 만약에 가솔린으로 40만원 주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1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죠. 그러면 한 5년 타야 가솔린과 디젤이 가격차를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똔똔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한 달에 10만원씩을 버는 셈인데, 이렇게 4기통 디젤을 탈 거냐, 아니면 5년 동안 V6 가솔린을 탈 거냐. 디젤이 진동소음이 더 심한 건 사실, 진동소음이 더 있는데 그래도 참고 타느냐, 가격차를 생각하면 꼭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격대가 높고 그만큼 연비 개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네시스인데 단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 차의 장점 첫 번째, 기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가 가져야 될 기본기, 고급차가 가져야 될, 대형차가 가져야 될 기본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급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차감도 만만치 않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 차를 탄다면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차에서 풍겨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선입견 없이 보려고 해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네시스가 그만큼 팔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장점 두 번째, 기본적인 운전 성능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전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운동 성능이 좀 전까지 운동 성능 나쁘다 라고 해놓고서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운동 성능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의 기본적인 성능, 예를 들어서 코너링에 들어갔는데 코너에서 얼마나 안 벗어나고 그대로 코너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가속 감속을 할 때 노즈 다이브는 얼마나 생기는가,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운동 성능이 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H-트랙 같은 경우는 G70의 H-트랙하고 이 G80의 H-트랙은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코너를 벗어날 때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으면 그럼 코너를 조금 더 그립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 사륜구동도 설계가 아주 잘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조금 더 개선될 필요는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로 완성도가 높은 자동 운동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 일단 국산차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겠지만 국산차라서 이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아니면 만약에 수리할 일이 생기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 근처 어디서라도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수입차가 아니어서 얻어지는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장점들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군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으니까 한번 크루즈를 작동시키고 눈이 마침 오니까 더더욱이 좋은 상황이네요. 눈을 맞으면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잘 되는가, 그리고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고 잘 가는가를 한번 보죠. 요즘 최신의 현대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색하네요. 반응이 좀 늦는 기분입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했으면 브레이크를 바로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완전 정지부터 완전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한 가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요즘은 현대차가 차선 중앙을 따라가는 기능,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이라고 해서 레인 펄로잉 어시스트라는 기능으로 해서 LFA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 차는 LFA가 달려있지 않고 LCAS가 달려있는 차인데 레인을 키핑을 잘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못합니다. 지금 핸들을 돌려주고 있죠. 핸들을 돌려주고 역시 왼쪽으로 좀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 차선을 살짝 밟으면서 가는 게 이 차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진 않지만 제네시스를 짧게 시승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은 그때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제네시스가 지금 시장에서도 고급차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 차는 비슷한 가격대의 자동차들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고 인테리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많은 면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80 디젤은 선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빨리 제네시스 후속이 시중에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단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만약에 6천만 원이 아니고 4천 몇백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이 차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1,000만 원만 싸다면 이 차는 칭찬받을 수 있는 차인데요. 지금 이 가격대에는 경쟁차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그 경쟁차를 이기기에는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자동차가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을 시승했는데요.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정말로 현대차가 각성하고 정말 작정하고 잘 만든 자동차인데다가 그 역사적 의미도 대단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쨌든 그 대단한 제네시스도 이제는 노후화됐다는 거죠. 이 제네시스의 후속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의 이 제네시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자동차죠. 하지만 새로운 제네시스는 또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윤 기자였습니다.